일도 해야겠지만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소유찬, 소유미가 있으니까 그 친구도 이제 뭐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제가 케어도 또 가끔씩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콘서트든 또 같이 하는 방송이든 이런 기획도 해야 되고 해서 참 몸이 4개, 3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4분이 다 연예인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하고 같이 있는 분은 연예인이라기보다도 이제 노래 강사 겸 요즘은 이제 또 무용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훌라라고 하와이안에서 이렇게 오는 그 춤인데 네. 굉장히 그 정적이면서도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춤이라고 그래서 그게 폭 빠져 있습니다. 노래도 잘 하시더라고요. 네, 노래 강사를 하시고 저하고 또 노래도 같이 이제 음반을 내긴 됐는데 본격적인 어떤 활동은 본인이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음원으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드님, 따님까지 다 가수로 데뷔하셨어요. 네. 어떠세요, 아버님 입장에서? 제일 처음에는 엄청 반대했죠. 이 길이 녹록지 않고 제가 뭐 24년 동안 무명의 어떤 길을 걸었기 때문에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하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니들은 좀 평탄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어떤 희망사항이고 또 가장 행복하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그 윗선조들이 그 DNA를 따왔는지 하여튼 그 가수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또 제가 밀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참 오랜 무명 기간이 있으셨어요. 네. 24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락 음악 하셨잖아요. 대학 때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뭐 기타 치면 친구들이랑 조그마한 거 어떤 그룹을 조직해서 락 음악을 했죠. 대학 때는 좀 하드락을 했었고 그리고 또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이제 팝 가수를 했고요. 아무래도 근데 그 무명 가수 세월이라는 게 사실 생활적인 면도 있고 해서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말씀 정말 아주 전곡을 찌르셨는데 음악을 하면서 락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이 어떤 자기의 삶을 영위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 처음엔 정말 음악이 좋아서 뭐 라면만 먹어도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쭉 가다가 어떤 가정이 생기고 애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돈을 벌면서 음악을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해서 이제 가요 쪽으로 특히 이제 트로트 쪽으로 제가 눈을 이렇게 돌려줘 시선을. 네. 그러니까 옛날에 김태원 씨가 부활의 김태원 씨도 먹고 살기 위해서 예능을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음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음악을 하는 분들이 다 뭐 같은 이 트로트를 하든 가요를 하든 다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일부만이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히트곡을 내야 되고 또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트로트를 시작하셨지만 뭐 그것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잖아요. 저희의 색깔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방황했었죠. 그게 이제 2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건데요. 과연 소매의 색깔은 뭘까? 그래서 트로트에 락을 이제 이렇게 접목시켜서 락 트로트, 퓨전 트로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명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묘하게도 잘 맞아 떨어져서 사라바, 빠이빠이야, 육개상계통계 뭐 안녕들 하십니까 이런 약간 퓨전 트로트, 락 트로트이 이제 사랑을 좀 받게 됐고 완전한 주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서 정말 빠이빠이라는 또 어떤 국민가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네. 트로트로 전향하시고 바로 빠이빠이야를 내신 건 아니잖아요. 그 또 트로트에서도 무명 생활이 또 있으셨던 것 같고. 그렇죠. 음반을 내고서
이제 트로트로 전향을 하면서 1집, 2집, 3집 때가 이제 빠이빠이였거든요. 원래 1집이라면은 사실은 이제 요즘은 한두 곡 내고 1집이라고 그러시는데 어떤 앨범에 그 신곡이 뭐 7곡 이상은 돼야지 이제 저희가 이 뭐야 1집이라는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한 거의 20곡이 넘는 곡을 발표해서 이제 빠이빠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요. 그 기간 동안이 이제 24년, 5년이 걸린 거죠. 빠이빠이야는 듣자마자 이건 되겠다 싶으셨어요? 그 노래를 딱 접했을 때 정희성 씨, 작곡가가 정희성 씨인데 네. 이제 그 노래를 저한테 준다고 해서 어떤 노래인지는 몰랐죠. 대충 여기서 첫 번째 연락 오고 두 번째 연락 오고 그런데 만약에 안 가면 그때 정시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약간 공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는 사실 정희송 씨를 정풍송 선생님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뭐 믿게 보여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인사차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가보니까 정풍송 씨가 아니고 저보다 한참 어린 정희송 씨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그냥 음료수 사들고 인사만 드리고 와야겠다 생각했는데 요만한 어떤 키보드를 꺼내면서 거기다가 빠이빠이를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들려주는데 저는 1절 듣기도 전에 그냥 빵 어떤 1톤 해머로 맞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무조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준비를 해서 일주일 만에 그 곡만 녹음을 해서 제 3집에다 끼워 넣어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근데 막상 가지고 나왔는데 방송가에서의 어떤 그 시선은 싸늘하더라고요. 왜 가사가 그러냐고. 일단 제목이 문제였죠. 제목도 그렇고 가사가 뭐 이 세상에 어디 여자가 너뿐이더냐 이런 가사가 그래 가거라 잘 가거라 뭐 빠이빠이야. 그때 당시 2000년도 이제 초반인데 좀 어떤 반박자 앞서간 그런 어떤 아주 파격적인 어떤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요계 어떤 그런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가수가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그런 미신 같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소명님이 정면으로 이제 그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깨셨어요. 제목은 빠이빠이 하지만 너무나 잘 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 제가 그걸 다 가지고 나오니까 방송국에 우리 저를 좀 그래도 많이 아껴주시는 감독님들이나 또 선배님들이 야, 너 제목대로 가. 그러니까 가요계에서 빠이빠이 하고 너 완전히 이쪽에서 그냥 아웃될 수 있어. 그러니까 노래를 바꾸든지 제목을 바꾸든지 해라.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 그 노래를 딱 접했을 때 정말 대단한 충격을 이건 무조건 된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도 무명 빠이빠이야. 이제 소명이란 가수는 무명으로서 빠이빠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무명을 빠이빠이하고 근데 참 아프게도 그 빠이빠이라는 어떤 그 의미가 제 인생에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애증의 어떤 노래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또 저희 아픔이 아주 큰 아픔, 저뿐만이 아니라 애들한테도 이제 그런 아픔이 있어서 방송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굳이 또 말할 필요도 없고 개인사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아픔의 어떤 일도 당했는데요. 그 뒤로 제가 발표하는 노래마다 긍정적이고 어떤 희망적인 노래로 뭐 육체 상쾌 통쾌, 뭐 미안해 고마워 미고사, 사랑하니까, 뭐 요즘은 최고 친구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밝고 희망적이고 다른 분들한테 이제 어떤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래로 이렇게 제목을 항상 제가 선택을 합니다. 빠이빠이야도 내시자마자 막 히트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과정도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방송에서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한두 번 틀질 않으시더라고요. 저 윗선에서 뭐라 하신다. 들어보시고 가사가 왜 이 모양이냐. 그게 못 트시죠. 담당 하시는 분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역발상을 해서 그때 당시 노래교실이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쫙 붐이 이제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기획을 했죠. 소명 노래 따라잡기. 그래서 빠이빠이야를 메모리에서 가장 멋있게 잘하시는 분은 금반지 한돈반, 또 2등부터 10등까지는 음반지 한돈반. 그래서 소명 이걸 해서 백화점에서 딱 금반지를 만들어서 경기도권, 서울권을 이제 70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노래방에만 들어가 있고 방송에 유명하지도 않은 노래를 노래방에서 그 노래를 연습을 하시는 거죠. 우리 주부님들이나 팬분들이. 왜냐하면 그 메모리를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1등을 타려면, 금반지를 타려면. 가수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걸고 돈을 써가면서 이런 어떤 기획은 아마 제가 트로트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그걸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군데를 돌다 보니 전국 노래자랑이 간다. 무슨 뭐 가요제가 열린다 하면 또 소명 빠이빠이야를 신청하는 분들이 10분, 뭐 어떤 많을 때는 20분도 돼요. 왜냐하면 노래교실에 회원이 300분, 뭐 500분, 우리 손창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1000분도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곳을 70군데 다녔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경기도 서울권에. 그래서 무슨 노래자랑 보면 그거가 가장 자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오신다고. 그런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전국노래자랑 정한욱 작가님이라고 계십니다. 정말 저희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분인데 이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내보내냐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이런 기획을 해서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제가 내보낸 게 아니고 당신들이 팬분들이 알아서 나가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파급 효과로 전국 노래자랑에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대상뿐만이 아니라 인기상 뭐 하여튼 휩쓸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창가요 1위에 올라간 게 한 2, 3년 전국 노래자랑이 가장 많이 불려지는 곡으로 2004년, 2005년, 2007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덕으로 제가 오늘의 소명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노래교실을 돌면서 반지를 직접 제작하셔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홍보 활동을 하신 건데 그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기막힌 방법이고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몇 분이 했는데 그 뒤로는 그게 안 먹히던데요. 그게 또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어떤 누가 먼저 시도를 기막힌 방법으로 시도를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후배 가수분들 노래 나오시면 이제 그 방법을 따라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었죠. 했었구나. 근데 저만큼 그렇게 파괴력 있게 이렇게 하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일단 노래도 또 좋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또 그게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서 딱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소절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빠이빠이야. 거기. 예, 그리고 그 가사가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죠. 그럼 이제 빠이빠이야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노래를 하고요. 조금 무반주로 살짝만 좀 불러주시죠. 사랑의 그 약속을 내팽개치고 떠나가는 여자야 그래 가거라 행복해라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감사합니다. 네. 네, 코로나19 빠이빠이야. 네, 뭐, 네, 네. 여러분의 고민, 걱정 이런 건 좀 다 빠이빠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빠이빠이야가 네. 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게 잘 활용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2002년도 월드컵 때 뭐
포르투갈 빠이빠이 하면 포르투갈 우리가 이겨 올라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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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저희가 그래서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사광신화. 네, 네. 정말 전무후무한 그 빠이빠이야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빠이빠이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인생에. 빠이빠이야 이전과 이유가 많이 달랐을 것 같고, 또 그 자녀분이 인터뷰한 걸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아빠 직업란에 가수라고 적었는데 이제 너희 아빠는 왜 TV 안 나오냐라고 막 이렇게 물어봤을 네. 때 자기가 위축됐다가 이제 빠이빠이야가 나오고 나서는 어깨가 이렇게 으쓱했다고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네. 확실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사시는 게. 제가 이제 사실 늦깎이로 이제 방송을 시작했어요. 이제 다운타운에서 이제 그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활동을 하다 보컬이나 이런 걸로. 근데 늦게 시작하니만큼 정말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그 열심히 했지만은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가수라고는 할 수가 없을. 왜냐하면 자기 히트곡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해주고 아무리 10집이 나왔어도 자기 히트곡이 없으면 신인이거든 저희 바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든 히트곡을 내야 되는데 정말 첫눈으로 저는 빠이빠이야가 누구나 알 수, 남녀노소가 알 수 있는 노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러브콜, 그러니까 축제에서 러브콜이 왔던 게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울산 쪽이었어요. 무슨 축제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딱 전화 와서 소명 씨, 죄송한데 저희 여기 울산 무슨 축제인데요. 저희 한 300에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놀래서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뭐 30만 원, 40만 원 받을 때니까 10배로 뛰었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주저하는데 그러면 한 400선에 가는 것일까요? 조금 참으셨으면 500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올라가고 예, 베이가 그때 저희 출연료가 굉장히 그래서 이제 400선으로 결정을 해서 나갔는데 그런 정말 하늘과 땅의 어떤 그런 느낌. 예, 그리고 애기들이 이제 제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막 올라갈 때 이제 저희 아들이 했는데 우리 딸내미가 특히나 이제 뭐 그런 일을 많이 뭐 니네 아빠 직업이 뭐야? 근데 가수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런 데서 좀 많은. 근데 제가 이제 빠이빠이라고 해서 학교 축제도 초대를 받았거든요. 애들. 가니까 막 애들이 그냥 갔다 오고 나서 좀 싱글벙글 많이 좋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학교 축제에도 초대가 많이 됐었습니다. 히트곡을 낸다는 게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힘든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떤 배경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삼박자가 맞아져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에다가 정말 운이라는 게 작용을 해야 됩니다. 시대 흐름에서 맞아 떨어져야지. 그래서 그런 어려운 거가 이제 저한테 참 행운으로 또 와서 이렇게 빠이빠이야 육개선 교통회 요즘은 또 최고 친구라는 노래로 사랑을 받아서 저는 정말 행복한 가수지요. 그 따님 소유미 씨도 어렸을 때부터 가수를 꿈꿨었나요? 어렸을 때는 전혀 노래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앞에서 노래를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시키지도 않았고 애들 노래를 그렇게 제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제 앞에서 아들이나 딸이나 지들이 딱 가수 한다고 할 때 처음 들었어요. 노래를.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그때 유찬이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를 결정할 때 그 유미도 이제 고등학교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중학생이죠. 그때 처음 노래를 들었는데 제가 정말 기억이 나는 게 둘 다 제 앞에서 노래를 하라니까 이제 그 전부터 얘기를 몇 번 지 엄마가 하길래 그러면은 노래를 하면 기본적으로 니들이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걸 보여봐.
그럼 니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노래를 하고 싶은지 내가 아빠가 알면 승낙을 하고 빌어줄게.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유미 유찬이가 한 중2였거든요. 이게 빡 성적이 올라갔어요, 둘 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노래하고 싶어 하니까 아빠 저희들은 정말 노래가 가장 할 때가 행복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라고 한번 했더니 약보를 들면서 노래를 하는데 바들바들바들더래 아빠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 약보가 그러면서 둘 다 하는 걸 보고 그러면서도 유미는 굉장히 어떤 그 보이스 컬러가 독특하더라고요. 트로트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보이스 컬러가 있고 유찬이는 노래를 잘하는데 개성이 좀 없는데도 본인의 어떤 그 악기 다루는 거 저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저 견눈질 보면서 기타를 배우고 피아노를 배우고 모든 악기를 섭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그 작곡 능력이 아주 또 탁월하고 해서 이렇게 곡을 써놓은 걸 보니까 제가 정말 한 번도 말을 안 해줬는데도 곡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다듬어 주면서 또 이제 그러면서 음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구나. 그럼 듣고는 이제 그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바들바들 떨더라니까요. 그래도 가능성을 보신 거잖아요. 네. 예? 그 처음에 노래를 듣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심 놀랐어요. 유미는 아주 독특한 어떤 음색이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아빠가 들어도 매력적인 보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유찬이는 음악성이 굉장히 좋구나. 얘는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적인 그런 쪽으로 이렇게 키워주면 참 좋겠다. 뭐 편곡하고 작곡하고 싱어송라이터로 노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빠가 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바로는 말을 안 했고요. 더욱 열심히 해서 니들이 그러면 아빠가 원하는 니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실력을 일단은 그게 공부잖아요. 뭐 어떤 실력도 중요하지만 바로 데뷔를 시키셨으면 악동 뮤지션인데 그때 바로 그냥 그렇죠. 먼저 더 빨랐겠죠. 그러니까요. 악동 뮤지션보다. 그러니까요. 그 오빠가 작사 작곡하면서 노래하고 네. 동생 노래 딱 악동 뮤지션인데 안타깝네요. 그러네요 보니까. 근데 따님은 처음에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어요? 네, 그 오디션에 나갔는데 한일 합작에서 2등을 했어요, 유미가.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1,800명 여자 우리 저 아이들만 좀 모아서 했는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2등에 이제 합격을 해서 1등은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아주 유명한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한 5년간 같이 있었죠. 우리 김건모 우리 후배님이랑 같이 소속돼 있는데 사실 열심히 이제 갈고 닦고 그래서 걸그룹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따님 노래 듣고도 뭔가 트로트의 어떤 기질이 느껴지셨다고 하셔서 결국에는 트로트로 자기 소질 따라서 돌아왔네요. 네, 음색 자체가 트로트였어요. 그러니까 걸그룹을 해도 나오는 컬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컬 레슨 받으면서 야,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왜 트로트 쪽으로 부르니?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안타깝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더 기반이 돼가지고 앞으로 더 잘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근데 가수는 네. 트로트나 뭐 발라드나 댄스나 다 부를 수 있는 게 가수의 이 목소리 자체도 하나의 악기이기 때문에 저는 장르를 너무 다 세세하게 구분하는 건 좋은 것 같지 않나요? 락을 할 수도 있고, 뭐 정말 블루스를 할 수도 있고, 가수가 아무 노래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국한적으로 어떤 트로트 가수니까 트로트만 해. 이건 잘못했다고 봐요, 저는. 네, 맞습니다. 그 요번에 따님 활동곡을 아드님이 작사 작곡하셨나요? 네, 평생 직장이라는 노래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곡을 써서 그런데 이게 킵해놔 유미 주자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한 3년 이렇게 킵해놨다가 유미한테 이번에 새로운 제가 그 기획사 정말 좋은 기획사가 있어서 거기서 또 러브콜이 들어왔고 그때쯤 맞춰서 그걸
이제 바로 녹음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도 여러 작곡가한테 곡을 받았나 봐요. 네네. 30곡 이상을. 네네. 근데 거기에다 딱 넣었죠. 저희 뭐 그러니까 이게 소유찬인지 누군지는 몰라. 제 노래도 넣었는데 제 노래는 떨어졌어요. 그게 딱 된 게 소유찬 평생 직장이었던 노래가 그 직원분들한테 모니터링을 시켰나 봐요. 네네.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고 정말 유명한 작곡가도 다 네. 출품하셨는데 그래서 유찬이 곡이 딱 된 거예요. 너무 다 어이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보통 큰 기획사에서는 작사 작곡 이름 띄우지 않고 노래만으로 그렇죠. 노래만 듣고 평가해가지고 선정하잖아요. 예. 근데 결국 아드님 노래가 아버님 노래는 떨어지고 제 건 떨어지고 소유찬 노래가 네, 작사 작곡은 평생 직장이 딱 돼요. 그거 나오자마자 그냥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걸으면서 노래하는 그 너에게 360 이제 출근할 거야 그러면서 노래했는데 네네네. 그 굉장히 후크성이 있고 그 부분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콕 박힐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박수 치면서 열심히 하라고. 아드님 따님에게 되게 좋은 유전자를 넘겨주셨네요. 끼도 많고 노래도 잘하고 작사 작곡까지 뿌듯하실 것 같아요, 애들 보면. 뭐 아직은 많이들 모자라죠. 그래서 저도 역시 모자라지만은 제가 우리 녹음하실 때 뭐 대단한 선배님이 하신 60 정도 되셨는데 제가 녹음하는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야 나도 기본을 알겠다고. 그 대단한 제가 정말 존경하고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아티스트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요즘 그런 걸 느껴요. 한 3, 4년 전부터 이 힘을 뺀다는 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노래를 할 때. 그때 그 말씀하시는 게 딱 그때서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40대, 50대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이제서 이걸 알다니 그런 느낌을 받았던 데가 제가 3, 4년 전인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막상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 인기를 얻거나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자녀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걸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키시는구나. 어릴 때부터 인성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네네. 예, 만약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어르신을 보고 또 똑같은 분을 또 만나도 인사를 시키게 만들었고 안 하면 제가 굉장히 혼을 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 만나도 아유 안녕하세요. 예, 또 만나면 또 안녕하세요. 그렇게 그런 거부터 남한테 또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항상 네가 열심히 하되 열심히 하는 것에서 네가 스스로 얻는 건 참 좋은데 남을 짓밟으면서까지 그러지 절대 마라. 장기적으로 보지 이거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박을 한 번도 못 했어요. 12시 전에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예능 프로에 나가면 애들이 선배들을 이렇게 좀 들이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한다고 아빠 왜 우리를 이렇게 키웠어 그런 의미가 좀 많이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따님 말씀으로는 12시 아니고 11시 전에 귀가하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네. 11시라고 그러시던데요. 하여튼 12시 저는 이제 12시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둘 다 아들도 그랬었으면 똑같이 적용을 해서 또 하나가 잘못하면 연대 책임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이제 회초리를 맞았는데 그래서 둘이가 뭐 그래도 남매끼리 서로 오붓하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보기 너무 좋은데 아무튼 방송에 나와서 아들 따님들이 아버님 잔소리 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성인이 되고 걔들 너무 안고 있으니까 이게 평생 멍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멍해를 벗으려고 딱 독립을 시켜줬어요. 이제 알아서 니들이 해야 돼. 아빠가 지금까지 베이스는 깔아줬어도 베이스에서 이제 일어서는 건 니들이 이제 알아서. 되게 현명하신 것 같아요. 아주 요즘은 그래서 잔소리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들 일이니까 이제. 네. 어떤 자문을 구할 때 카운셀러는 해줄 수 있어도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안 합니다. 네. 네, 아버지로서 뭐 가수로서 너무나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잘 되시지 않을까. 뭐 잘 되셨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 받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는 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애들은 이제 뜨는 해인데 뜨는 해가 더 잘 돼야겠죠. 그렇지만은 지는 해도 이제 석양이 아름다웠듯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이렇게 꾸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오히려 더 저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콘서트도 그렇지만은 부단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애들이 배우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어려운 이제 지금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